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토론 조영호입니다. 김하늘 양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 이후로 교사들의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학교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하늘입법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입법 추진 과정과 그 내용을 두고 여러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생생토론에서는 하늘입법 입법 추진 과정의 쟁점과 우려 사안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주신 분 소개해드립니다. 김현구 대전 변호사회 공보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은 박소영 대전 교사노조 정책실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끝으로 강영미 참교육 학부모회 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신 뒤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학교 안전을 강화하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신규 임용받는 선생님들이 거의 10,000명 단위인데 전부 다 심리 검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예산이나 그 행정력을 엄청나게 낭비하게. 기존에 좀 정신질환이 있거나 뭐 힘들거나 불편한 교원들이 오히려 더 숨게 되지 않을까. 이런 사건들의 한정해서 심의 같은 것들을 강제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관리자들도 좀 부담을 덜고. 네, 저희 생생토론이 같은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2주 연속 이 자리를 마련하는 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만큼 이번 일이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교육, 특히 안전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저희 제작진은 판단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들과 지난주에 이어서 좀 더 깊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 하늘입법, 일명 하늘입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법이지 않습니까? 이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하늘입법 입법 추진의 어떤 주요 내용이랄까요?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최근에 일어난 김하늘 양 피살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사회적 공분과 반향이 널리 일어났습니다. 해당 사건을 계기로 주변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는 교원에 대한 조치 및 지원을 강화하는 이른바 하늘입법이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주요 내용으로는 정상적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을 즉시 분리하고 그리고 직권 휴직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최근 2월 14일에 국회에서는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가 열렸고요. 해당 당정협의회에서는 하늘입법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으로서 고위험 교원에 대한 긴급 분리 조치 그리고 교원 직무수행 적합성 심의위원회를 통한 직권 휴직 조치 등이 가능하도록 내용을 담았습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교사와 학부모 전문가들이 모여서 입법 추진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같은 내용으로 질환교원 심의위원회의 의무화와 여러 학교 안전 인프라 확충 등에 관한 내용이 주요 내용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만큼 하늘입법은 빠른 시일 내에 입법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정치권에서는 계속 이 입법 추진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관련돼서 우리 이제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 관심이 참 많잖아요. 이번 입법 추진 과정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실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사건 발생 후 지금까지 국회 입법 예고에 관련한 법안이 총 12개가 올라왔습니다. 아까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정상 작동하게 하자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학교 전담 경찰관 제도를 확충하고 개선을 하자라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크게 두 종류라고 보면 되는데요. 근데 지금 법안뿐만이 아니라 교육부에서는 돌봄 하교시에 대면 인계하는 방안을 좀 개선을 하자라는
대안도 마련을 하고 있고 또 학교에 CCTV를 설치하겠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 국민에게 정말 큰 충격을 준 만큼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마련된 대책이 추후에 어떤 영향을 가지고 올 것이냐에 대한 것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야 정에서 발의되고 있는 법안과 대안들을 살펴보면 나중에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만한 조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교사 집단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서 전제를 하고 법안을 발의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고 자꾸 그 주변부만 메꾸는 형식의 법안들도 마련이 되고 있어요. 또 악용될 소지가 많은 법안들도 있다 보니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학교 입장에서는 혼란스럽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선생님으로서 그런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참교육 학부모의 회장님이신 우리 강 회장님께서는 이번 사안이 직접 지금 아이가 이제 학생이잖아요. 초등학생이에요. 그러시죠. 그러면은 더 이런 사건도 사건이지만 그 이후에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 정말 많이 관심과 우려가 있으실 것 같아요. 좀 어떠십니까? 네. 우선 처음에 너무 충격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제 맡고 있는 직책이 있다 보니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계속해서 저에게 대책을 물어봤어요.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대책을 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너무 고민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냥 그때 당시 즉각적으로 든 생각은 왜 위험한 교사를 그냥 학교에서 놔뒀을까? 누가 봐도 그 사람은 교단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교사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판단 기준은 있을까? 그런 의문투성이었고요. 지금도 사실 궁금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의아한 점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너무 시급히 빨리 해결하려다 보니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작용도 너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 장례식 도중에 솔직히 법안이 쏟아지는 거 보면서 굉장히 참담한 심정이었거든요. 조금 원인을 제대로 분석한 다음에 차근차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이번 사건이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직 가해 교사에 대한 그 조사 또는 수사가 지금 좀 더딘 상황이에요. 지금 아무래도 좀 몸이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막 얘기를 하는 게 바람직하느냐 이런 또 의문도 들기도 해요. 근데 또 우리가 또 얘기를 안 나눌 뭐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변호사님 지금 여러 뭐 정치권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 단체에서 계속 이런 입법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 입법 추진 자체에 대해서는 뭐 다 필요성은 공감하는 것 같아요. 인정을 하고 그 좀 의견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떤 의견이 좀 나오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엇갈리는 게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근본에 일어난 그 해당 사건으로 인해서 이 관련 법령의 개정 및 그 입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 입법의 전반적인 영향이 정신질환을 가진 그 교사의 수업 현장에서의 배제에 좀 치중되다 보니 해당 입법의 경우에 여러 부작용 또한 우려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물론 위험교사를 적극적으로 분리하는 것 또한 필요하지만 교사들이 낙인 효과 때문에 자신의 정신질환을 숨기거나 이렇게 가리고 치료를 안 받는 경우에는 그게 또 학교의 안전에는 더 큰 우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에 대한 표적 입법 그리고 교사들을 잠재적인 그런 범죄자로 이렇게 보여질 수 있다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자존감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관과 구성원들 그리고 여러 단체에서의 여러 의견들이 수렴이 되고 적극적이고 깊이 있는 그 수기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그 교사 노조 이제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어떤 제도나 법, 취지 공감은 다 하시지만 뭐 다시 계속 강조될 수도 있는 얘기인데요. 좀 우려가 좀 있으시죠? 네.
그러니까 대안을 마련을 하려면 그 당시의 사건을 제대로 분석하고 원인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되짚어서 생각을 해봤을 때 그 당시에 그럼 정말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폭력 행위를 하는 그리고 또 주변에 위해를 가하는 그런 교사를 즉시 분리를 함과 동시에 질환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후속 조치를 하는 것이 정말 필요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물론 그럼 지금은 물리적 분리가 안 되느냐? 아니 됩니다. 직권휴직도 있고 직위 해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결정을 내리는 것은 관리자에게 굉장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선생님은 의사분의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다라는 진단서를 불과 뭐 한 달 전에 받아 오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관리자가 이상하니까 좀 위험해 보이니 뭐 직위 해제 이렇게 하기까지는 굉장한 부담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 사건을 떠나서 이것이 그것을 받는 교사 입장에서 그게 만약에 잘못된 판단이었을 경우에는 굉장한 페널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에 직권휴직이나 직위 해제를 하는 거에서는 정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보니까 조치가 늦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그냥 둘 것이냐? 아니죠. 교사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위험한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 상황이 발생을 하면 직권휴직이나 직위 해제에 앞서서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주변에 위해를 가하는 교사를 즉각적으로 분리시킬 수 있는 규정을 마련을 하고 또 질환심의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 해서 객관적이고 좀 정확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방안이 마련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3년도에는요. 지금과 딱 반대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정신질환 졸업생이 수업 중인 교사를 피습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어떤 조치가 취해졌느냐. 학교 출입문 강화하는 것을 강화를 하는 방안을 마련을 했어요. 그런 방안도 당연히 필요하죠. 그럼 그 학생은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 아니요, 별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와 비슷한 사건은 이미 우리 사회에 굉장히 여러 차례 계속 발생을 했어요. 하지만 그와 관련된 대책은 지금까지도 전무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학교와 교사의 문제로만 국한해서 대안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 그러니까 지금도 규칙이나 제도는 있는데 그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을 하느냐 제대로 그게 이제 문제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학부모 입장에서 보시기엔 지금 뭐 많은 우려 사항을 좀 전에 전달을 해주셨지만 이런 입법 추진의 과정에 대해서 더 강조하시고 싶으시거나 이런 게 또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지난번 사건 졸업생이 학교를 찾아와서 선생님을 공격했던 피습한 그 사건 또한 저는 그때도 의문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학교 앞에 지킴이 선생님, 일명 경비 노동자가 계십니다. 그러면 그때 학교 방문할 때 자기의 인적사항을 다 적게 돼 있어요. 그리고 누구누구를 만나러 왔는지 이야기를 하면 거기서 학교에 만나러 오신 그분께 연락을 해서 누구누구가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걸로 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었잖아요. 규정대로 안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매뉴얼이 있었지만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던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지역에서 폭행을 저지른 교사를 즉시 분리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다른 지역은 가능한데 대전은 왜 가능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규정이 과연 없는가? 아니면 있는데 작동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판단부터 있어야지 된다고 보고요.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당장 있는 제도를 또 만드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있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에 대한 점검부터 먼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조금 말씀해 주시죠. 말씀을 좀 추가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 교사가 피습 당했을 때에도 그 학생이 신분을 밝혔어요. 자기 졸업생이라고. 네. 학교 입장에서는 졸업생이니까 그렇죠. 별다른 뭐 없이 잠깐
기다려라. 선생님 이제 수업 끝나고 내려오실 거다. 그런 게 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냥 들어갔던 거는 아니에요. 예. 그리고 다른 지역에는 즉각 분리 조치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고 그거는 똑같습니다. 아. 네, 지금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그럼 안 되지만 벌어졌다고 했을 때 저는 학교 입장에서는 비슷한 조치를 예. 취할 수밖에는 없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예. 있고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왜 작동하지 않았느냐 맞아요. 제도가 있는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은 맞지만 거기까지 가기에 사실 시간이 걸리는 거는 그렇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일이 학교에서 벌어진 게 거의 처음이지 않습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죠. 네, 그러다 네. 보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좀 더디게 했던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약간의 빈틈이 있었던 거는 맞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 빈틈을 좀 메울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다음 주제로 지금 여러 지금 얘기가 나왔어요. 질환교원 심의위원회. 이거를 이제 교육부에서도 이제 법제화하고 정치권에서도 이제 발의를 한 상황 아닙니까? 그 입법안을 지금 여러 곳에서 이제 추진을 하는데 일단 질환교원 심의위원회 법제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변호사님? 사실 그 현재 개별 시도교육청에서는 규칙으로 그 질환교원 심의위원회에 대한 운영 규칙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운영 그 근거명령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근에 입법으로 그 교원 직무 수행 적합성위원회를 입법화하려고 하는 논의가 있고요. 기존 그 질환교원 심의위원회는 정신적, 신체적 질환 교환에 대해서 교직 수행 가능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이 교직 수행의 가능 여부를 심의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 실제로 이 후속 조치에 대한 직권 휴직이나 직권 면직 부분은 사실상 권고 사항에 그치는 그런 규칙들이 지금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예. 강제성 부분이나 아까 우리 정책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떠한 위해 사항이 발생됐을 때 긴급 조치, 긴급 분리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제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질환심의위원회를 그 법제화하는 이런 입법 추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질환교원 심의위원회가 그 시도교육청에 규칙으로는 제정이 돼 있는데 뭐 저희 사건 났을 때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한 번도 안 열렸어요. 뭐 한 5년인가? 안 열리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제대로 이제 잘 안 된 거죠.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나 어려움이 이제 있을 것 같은데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런 질환교원 심의위원회가 규칙으로 있는데 이걸 법제화한다.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학부모 입장에서 어떠세요? 며칠 전에 그 국회에 출석한 설동호 교육감에게 한 의원이 왜 질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냐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그때 답변은 교원의 개인정보 노출 때문에 하지 않았다였습니다. 여기서 저는 또 의문이 들어요. 심의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은 보안상 과실 아닙니까? 교육청의 과실 때문에 심의를 하지 않는다? 이거는 전혀 논리에 맞지 그렇죠. 않는 말이고요. 기존에 있는 제도도 활용하지 않는데 법제화한다고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미 교육공무원법에 직권휴직, 직권해제, 직권면직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판단하는 또 제도와 과정이 있을 텐데 이것들이 다 유명무실을 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는지 정말 제대로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질환교원 심의위원회를 비롯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이 일명 하늘입법 안에 이제 다 포함이 되는 사항 아닙니까?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이제 하늘입법 추진 사항, 뭐 질환교원 심의위원회를 비롯해서 이런 추진 사항에 대한 좀 평가랄까요? 선생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이번 관련된 법안들이 가진 좀 우려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네. 드리겠습니다. 좀 의원별로 말씀을 드리고자 네. 하는데요. 먼저 박덕흠 의원의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그 심의위원회 구성에 교직단체 또는
학부모 단체 이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위원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거기서 나온 결정을 교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 우려가 있고, 그리고 정신질환자를 교육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 포함을 시키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인권 침해의 소지가 다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고동진 의원의 법안의 경우에는 민원이 접수됐을 때 질환심의위원회를 열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악용의 소지가 그렇죠. 네. 많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지금 아동학대법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합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이게 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적용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서 이로 인해 교육 현장이 굉장히 위축되고 교권이 추락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법안들이 또 제2의 아동학대법처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네. 있고요. 그리고 김소희 의원이나 강경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학교 전담 경찰관 제도를 확대하고 상주시키겠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뭐 부차적인 방안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과 같이 돌발 상황을 막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어요. 그리고 모든 학교에 SPO를 배치시키고 상주를 시키는 것이 과연 현실 가능한가, 예산 낭비는 아닌가에 대한 물음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그 법안 내용에 있는 질환 교원이라는 거에 대한 범위가 굉장히 모호하고 그렇죠. 광범위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내가 행여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함에도 이를 숨기거나 미루거나 받지 않는 그런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조금 좀 섬세한 작업 그리고 자꾸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충분하게 논의하는 그런 절차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교육 현장에서는 묵묵히 자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시는 성실하신 이 선생님들이 대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참 부담스럽고 아쉬운데요. 그러니까 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이제 질환 교원이라고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정상 근무가 가능하냐는 이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판단을 누가 할 것이냐? 그리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판단을 했을 경우에 악용이 되거나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할 수는 없을지 이런 문제도 더 깊은 문제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런 하늘이법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제도와 규칙에서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법제화가 가능할까요? 사실 그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법제화 방향에서는 그 교원 직무수행 적합성위원회에서 네. 복직 심의를 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법안을 마련 준비 중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해당 사건에서도 그 6개월의 휴직 그 신청을 해서 휴직을 진행하고 있던 교사가 단 3주, 20일 만에 복직을 신청하면서 그 정상 소견의 진단서를 제출함으로써 어떠한 뭐 다른 심의 절차 없이 그 교단에 다시 학교에 돌아오게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이러한 법제도의 그 추진 배경으로 비춰집니다. 다만 그 지금 교원직무수행 적합성위원회에서 그 복직 시 심의를 한다라는 대상 자체가 애초 적합성 그 위원회에서 권고 즉 그 직권 휴직을 하게 된 그 정신질환 관련 교사들의 복귀 시에 이러한 심의 기능을 추가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교사단체나 일부 그 교사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내가 휴직과 복직 시에 항상 이런 적합성 심의를 받아야만 복직이 가능하냐 이런 부분에 의해서 내가 이런 정신 건강과 관련된 치료나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 우려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복직 심의 기능에서 심의를 하는 대상 자체가 현재는 그 아까 말씀드린 적합성위원회에서 권고로서 그런 그 휴직이나 면직이 된 교사들, 면직은 뭐 당연히 안 되겠지만요. 그런 교사들의 복직에서만 해당되는 걸로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이제 성향이 나타나잖아요. 이제 폭력 성향도 보일 테고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성향이 나타날 텐데 그럴 경우에 이제 정상 근무의 어떤 판단 기준 그 우리 실장님 이 선생님이시니까 더 참 말씀하시기도 좀 조심스럽고 이제 그럴 것 같아요. 좀 어떤 판단 기준과 보완책이 좀 필요할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사의 정상 근무를 판단하는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 질환을 앓고 있던 그렇죠. 교사의 정상 근무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인 거잖아요. 사실 질환에 대한 전문성은 의사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의사 선생님께서 정상 생활이 가능하다라는 진단서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복직이 가능했던 거거든요.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 사람, 그러니까 질환을 앓던 사람이니까요. 질환을 앓던 사람이 정상이냐 아니냐는 학교의 판단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의사 선생님의 전문적인 소견이 있어야 된다라고 봐요. 근데 저는 의사 선생님들께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만큼 전문성을 믿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짚고 싶은 것은 사실 어떻게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20여일 만에 다시 정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전문가분들도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앞으로 그러면 정상 근무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거는 계속해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전문가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교육 전문가, 의료 전문가들의 이제 신중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는 그 복직한 교사뿐만이 아니라 학교 내에 누구든지 학교 구성원에 누구든지 이런 폭력성 등 특이 사항을 보일 때에는 즉각적으로 분리 조치를 하고 이런 것들을 판정할 수 있는 규정들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학부모님 입장에서도 이런 좀 폭력성을 보이거나 좀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교단에 쓰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려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런 정상 근무 판단 기준, 보완책 학부모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이 의사의 진단서였는데요. 이것을 두고 앞으로는 2명 이상의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아야 한다. 또는 교육청에서 지정한 의사에게 받아야 한다. 또는 복직한 후에 바로 수업에 들어가지 말고 좀 지켜봐야 된다. 뭐 이런 다양한 의견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적정한 대안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6개월의 치료가 필요했던 교사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멀쩡해져서 복직했을 때 아무도 문제 삼지 않은 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요. 그리고 교육청 지침을 어기고 교육부 지침을 어기고 방학 중에 복직한 것, 그리고 복직 후에 폭력을 저질렀을 때 즉시 조치 취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이 다 원인에 포함되잖아요. 그런데 또 이 교사는 보도자료를 보니까 몇 해 전부터 계속해서 좀 몸이 안 좋아서 60일 가까이, 연간 60일 가까이 휴가 또는 병가를 썼고 또 조퇴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직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난 해에는 하반기에만 80일 가까이의 병가와 조퇴를 했다고 들었어요. 그럼 거의 출근이 어려웠던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교육공무원법에 보면 직무 수행이 부족할 때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것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런 것들이 교육 현장에서 적용이 되는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또 아까 국회에 말씀드렸는데 거기 출석한 설동호 교육감에게 교육청에서 직원이 동료를 폭행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당연히 처벌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교사가 폭행을 저질렀을 때 장학사가 가서 어떤 조치를 내렸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학교에 지시를 내렸대요. 어떤 지시냐? 그 교사에게 휴가를 권고해라.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폭력 직원은 처벌하면서 폭력 교사에게는 휴가를 권고하는지. 이런 사례가 이번 한 번뿐인지. 정말 두렵습니다, 부모들은. 그래서 이런 관행부터 저는 철저히 조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 또 다른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 아까 도입 영상에서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이 선생님을 임용하기 전후에 이제 정신질환 검사를 이제 하겠다
이제 입법안이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좀 우리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실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그 임용 전후에 정신질환을 검사하겠다라는 것은 사실 인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서 정상 생활이 불가능한 건 또 아니거든요. 예. 사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크고 작은 정신질환 그렇죠. 되게 흔하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각자의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또 사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고군분투를 하시는 그 모든 분들에게 예. 상처를 주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임용 전후로 돌아왔을 때 검사 결과에 따라서 내 임용이 제한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과연 누가 솔직하게 검사에 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임용 전후에 실시한 검사가 나중까지 이것을 보장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사실 물음표입니다. 예. 그리고 이런 법안 자체가 정신질환자는 범죄자다라고 이렇게 귀결을 시켜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법안에 대해서는 많이 화가 나는 게 사실입니다. 예. 이렇게 졸속적으로 난무하는 법안 때문에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매우 답답해하고 있고요. 이렇게 문제 해결과는 좀 거리가 멀고 또 오히려 정신질환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심각한 법안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좀 우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회장님 이제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신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미래를 좀 담당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임용 전후로 뭐 예를 들어서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임용 전에 이런 정신질환 검사를 이제 한다. 별로 달갑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 관련해서 자꾸 정신질환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처음부터 네. 주장을 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이번 사건을 사이코패스 성향의 교사가 벌인 이상동기 범죄에 더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 이상동기 범죄를 벌이는 사람들은 정신질환자가 30%, 아닌 사람이 70%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 사이코패스 성향 그리고 이상동기 범죄 인지는 아직 추측이고 확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사에 대한 조사가 더 이루어져야지 확실히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타인에 대한 폭력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정신질환이 무엇이냐, 그런 정신질환자를 국가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좀 논의를 해야지 임용 전후 정신질환 검사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네. 또 논란이 생길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이제 입법안이 이제 법제화가 돼요. 네. 이제 돼서 이제 현장에서 만약에 시행을 한다. 그럴 경우에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검사의 신뢰도,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법적인 문제, 뭐 좀 수반되지 않을까요? 실제 이러한 정신 건강, 정신 질환 검사가 이제 임용 전후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수검자 즉 네. 교사들이 실제적으로 본인의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할지 이런 부분들 자체에서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들의 그런 네.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만 이러한 또 검사를 또 기피하는 선생님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강제 조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 없이 단순히 이러한 제도의 시행만으로 이 현장에서는 혼란만 가중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를 나눈 부분이 이제 정신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이제 선생님들에 대한 이런 문제를 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말씀을 해주시지만 이런 분들이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내가 정신질환자냐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이 좀 정신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고 상담도 받으셔야 되고 이제 이럴 텐데 이렇게 했다고 이제 낙인을 찍는 낙인 효과가 우려가 돼요. 그러면은 내가 괜히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그야말로 불리한 상황에 해야 되냐.
이럴 경우는 숨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뭐 어떤 우려가 좀 있을까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분들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울증과 이번 사건에서 보여진 폭력성과는 관계가 없다. 네. 우울증은 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방안이 나오는 것은 오히려 학교 교육을 어렵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선생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의심할 수밖에 없고 또 작은 사안이 생기면 불안할 수밖에 없고요. 또 교사 입장에서는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까 싶어가지고 위축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게 네. 사실입니다. 그럼 과연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비단 교사뿐만이 아닙니다. 그렇죠. 저는 이번 사건은 어떤 범죄자가 일을 저질렀는데 그 범죄자가 그냥 교사였을 뿐이고 하필 학교였을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범죄는 어디서든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좀 이번 사건과 좀 분리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또 이런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하는 분위기에서 좀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제대로 된 치료와 상담 이런 거를 좀 받아서 우리 아이들한테 건강한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입장이시잖아요. 네. 이런 선생님들을 이렇게 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신다고 낙인을 찍어버리면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도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폭력을 저질렀을 때 긴급 조치는 필요했어요. 네. 그런데 저 사람은 위험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존재들을 검열하고 쫓아내는 건 절대 해법이 될 수 없고 네. 상당히 비교육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떤 대상을 배제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함께 갈 수 있을지를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때라고 봐요. 그래서 본인을 위해서라도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교직원들이 교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직원들이 정신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요. 네. 또한 학생들도 정신건강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은 이 사건이 아직 원인이 정신질환이라고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자꾸 정신질환을 지원해야 된다는 건 모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정신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이것은 하늘이법과 분리돼서 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변호사님께는 이제 법률 전문가시니까 이런 뭐 정신질환 검사, 이제 입법, 법제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랄까요? 좀 어떤 게 좀 있어야 좀 좋은 방향으로 좀 이렇게 문제가 좀 해결이 될 수 있을지. 해당 사건이 지금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교사에 의한 법행이라는 부분 때문에 지금 아까 회장님과 정책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정신질환 검사 그리고 뭐 수검 명령 뭐 이런 등등에 좀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대한의사협회에서 또한 그 가해자의 병력에 우울증이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이를 법제 원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라는 부분 때문에라도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질환 교사가 아니라 그 폭력 전조 증상을 가진 그 상당히 위중한 고위험의 그 교사나 말씀하셨다시피 학교 구성원 전체에 대한 그러한 입법의 초점이 맞춰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계기로 교사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것 또한 사실이지만 그 배경적으로도 교사 근무의 환경이나 학교 시스템의 개선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침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 교사들, 우리 선생님들 제가 이제 현장에서 좀 취재를 했을 경우에 보면 근무 조건이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뭐 행정 업무도 해야죠. 아이들 돌봄도 좀 뭐 여러 가지 이제 교육도 담당을 해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복잡한 업무 환경이 좀 있는데 이런 교사 근무 환경 어떤 학교 시스템의 개선 방안이랄까요? 선생님이시라서 더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만 말하면 매우 시급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 23년도에 서해초 사건 이후에 그 교권 침해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는 벌써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고 국민적인 공감도 샀습니다.
그리고 나름의 방안도 마련이 된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학교 선생님들은요,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리고 악성 민원에 대해서도 무방비 상태고요. 점점 늘어나는 수업 실수 그리고 과중되는 행정 업무를 오롯이 혼자 감내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뭐 근본적인 개선은 되고 있지 않다. 너무 더디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제발 마음 놓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달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동복지법을 좀 개정을 해서 그 아동학대,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로부터 교사를 좀 보호해 달라. 그리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좀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과 사회적인 인식을 좀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 그리고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각종 행정 업무 이런 것을 좀 경감시켜주는 조치를 해달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제가 좀 더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학교 외부에서는 학교에 어떤 요구를 하고 있냐면 개방을 해달라는 거예요. 학교를요. 학교를 개방을 하면 그만큼 외부인의 출입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저희 학교에 있는 아이들은 그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또 개방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과 시간에 아이들이 많을 때는 물론 그때도 위험하지만 그나마 외부인이 있어도 덜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과 시간 이후에도 소수의 아이들이 학교에 있거든요. 근데 사실 학교는 아이들도 있지만 선생님도 계시고 다른 교직원분들도 계시는데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롭다? 그만큼 문턱이 낮아졌다? 그럼 그만큼 위험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엄격하게 차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계속해서 늘봄학교 돌봄을 확대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정말 괜찮은지에 대해서 제발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돌봄 교실에 남아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거의 한두 명인 학교도 많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8시까지 학교에 있게 하는 것이 그럼 과연 안전한가? 아니요. 도우미를 확충한다? 학교 외부 그 차단 시설을 마련한다, CCTV를 닫는다, 이건 그냥 부차적인 거에 불과합니다. 아이들은 집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해요. 그러니까 좀 벗어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늘봄을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의 케어를 받을 수 있게끔 그 직업 환경을 개선을 하는 것이 사실은 근본적인 대책이 된다라는 말씀을 좀 거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학부모님 입장에서 그 우리 학교 교사 근무 환경 좀 개선 방안 이렇게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하는 뭐 바라는 점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번 사건에 한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그 해당 교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동료 교사들도 다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계속해서 책상 위에 과일을 다른 교사분들이 막 치웠다고 해요. 그리고 위험한 행동을 계속하면서 복도를 돌아다녔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이럴 경우에 같은 교무실에 있는 선생님들도 무서웠을 것 같은데요. 이럴 경우에 교사들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 학부모 단체에서 이전부터 계속 주장했던 것들이 교사 행정 업무 줄이고 아이들과 눈 맞추는 시간을 늘려달라. 그리고 정원을 확대해달라와 동시에 돌봄교실 인력 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구들이 묵살되다가 문제가 터지니까 이제와 긴급대책으로 몇 가지씩 쏟아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크고요. 그리고 학교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지금 갑자기 또 급하게 법률을 제정하는 것보다 교육 공동체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사회적인 논의 기구를 구성해서 충분히 서로 수기하는 과정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이 세 분께 공통적으로 그 교사 정신 건강과 이제 어떤 치료, 바람직한 학교 안전 방향에 대해서 먼저 변호사님께서 뭐 어떤 법적인 부분도 좋고요. 좀 핵심적으로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그 대한민국 대부분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모든 교사가 잠재적인 정신질환자거나 아니면 정신질환 교사가 잠재적인 가해자로 바라보는 시선이나 언행은 자제돼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하늘이법 입법 추진으로 인해서 자칫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요인으로 될 수도 있고요.
교사와 학생 그리고 그 학부모의 상호 신뢰가 현재는 네. 가장 중요한 시기일 대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한 정책과 입법 추진이 현명하게 고민되어야 될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떤 과제 좀 어떻게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다 그런 게 좀 있으실까요? 네. 우선은 그 정신 건강 치료와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서희초 사건 이후에 교원의 마음 건강을 위한 지원 방안이 시도 교육청별로 마련이 되고 사실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네. 이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상담 지원을 좀 더 확대를 하고 만약에 전문적인 치료를 요하는 마음의 병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지원 네. 방안도 조금 추가가 되면 훨씬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사실 저는 이건 다 부차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발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네. 만들어 주신다면 가장 근본적이고 바람직한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어떤 방향으로 좀 뭐 선결 과제랄까요? 좀 어떻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바람이 좀 있으실까요? 우선 이번 사건은 충분히 예방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자들의 안전 불감증과 무책임 때문에 벌어진 참사라는 게 명확하고요. 이것에 대한 각성과 반성이 우선되어야 근본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고요. 철저한 진상 조사 그리고 책임 규명 그리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는 이런 대책들은 당장 중단해야 되고요. 학교 구성원 중에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그런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일명 하늘이법 추진과 관련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안전한 학교를 만들고 교사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교직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는 모두가 공감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여러 의견을 종합한 꼼꼼한 법안이 마련돼 더 이상의 하늘이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준비한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